잠깐만 같이 있어 줄 수 있냐? 그 말이 처음 들렸을 때 준혁은 그 말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없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빛이 침대 위에 길게 누워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아버지의 눈은 천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산소 튜브가 코 밑에 걸려 있었고 링거줄이 팔뚝에 꽂혀 있었습니다. 피부는 예전보다 훨씬 얇아 보였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고 그 손이 천천히 움직이며 이불 끝을 잡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같이 있어 줄 수 있냐? 준혁은 그 순간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40분이었습니다. 4시 반에 팀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 전에 자료를 한 번 더 검토해야 했고 그 전에 거래처 담당자에게 메일 하나를 보내야 했습니다. 차를 주차장에 세울 때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시간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까지 오는데 30분, 잠깐 얼굴 보고 과일이랑 두유 놓고 가면 딱 맞게 사무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말을 했습니다. 잠깐만 같이 있어 줄 수 있냐? 준혁은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회의가 있어서요. 오래 있긴 힘들고 그래도 왔잖아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만 준혁을 향해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 눈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혁은 그것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다음에 더 오래 있을게요. 오늘은 진짜 바빠서. 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힘겹게. 준혁은 그렇게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팀장에게 문자를 보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깐 멈춰 섰을 때 왜인지 뒤를 돌아봤습니다. 병실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 한 명이 카트를 밀며 지나갔고 소독약 냄새가 복도 전체에 배어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준혁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날 회의는 잘 끝났습니다. 거래처 메일도 보냈습니다. 저녁에 아이들과 밥을 먹었고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뉴스, 유튜브, 메신저. 하루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버지 생각은 잠깐 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준혁의 나이는 46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영업부 팀장이었고 부하 직원이 5명 있었습니다. 매달 목표 실적을 맞춰야 했고 분기마다 보고서를 올려야 했습니다. 출근은 보통 8시였고 퇴근은 7시, 어떤 날은 9시가 넘기도 했습니다. 회식이 있는 날은 10시를 넘겼습니다. 아내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오전 수업과 오후 수업을 합치면 하루 8시간 가까이 섰습니다. 퇴근하면 녹초가 되어 들어왔고 그래도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저녁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 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쳐 있다는 것을 서로에게 잘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작은아이는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큰아이는 입시 준비를 시작해야 했고 작은아이는 요즘 들어 학교에서 친구 문제가 생겼는지 자주 침울해 보였습니다. 아내는 두 아이의 학원비와 교재비를 계산하며 한숨을 자주 쉬었습니다. 아파트 대출 이자가 매달 150만 원이었고 보험료의 관리비에 식비의 각종 공과금을 합치면 두 사람 월급을 다 모아도 여유라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한 것은 그의 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자주 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숨이 자주 차다고 했고 결국 동생이 억지로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신부전 초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당장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만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혼자 생활하기 어려우니 입원을 권유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입원을 거부했습니다. 집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살고 있는 집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고 계단이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입원했습니다. 준혁과 동생 준수는 입원 비용을 절반씩 나눴습니다. 준수는 지방에 살았고 아이가 셋이었습니다. 준수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는 전화로 짧게 상의했습니다. 형, 나는 한 달에 한 번 올라오기도 빠듯해. 나도 매일 가긴 힘들어. 주말에 최대한 가고 주중에는 짬날 때마다 가봐야지.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 2달은 그래도 자주 갔습니다. 주말에는 꼭 갔고 주중에도 퇴근 후 잠깐 들르는 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만 해도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 이야기도 하셨고 준혁이 어릴 때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준혁이 초등학교 때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졌는데 일어나서 다시 뛰어서 3등을 했다는 이야기를 아버지는 왜 그리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준혁은 웃으면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러다 업무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새 거래처를 뚫으려 하고 있었고 준혁 팀이 그 일을 맡게 됐습니다. 주말에도 나와야 하는 날이 생겼고 억지로 하루 비워. 병원에 가면 아버지와 1시간도 있지 못하고 나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부터 그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있어주면 안 되냐. 준혁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냥 아버지가 외로우신 거라 생각했습니다. 노인들이 원래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입원해 계시면 쓸쓸하실 거라고, 그건 당연한 거라고.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 바빠요. 다음에 올 때 더 오래 있을게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번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번도요. 아버지는 매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준혁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둘 사이에 작은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부탁하고 준혁이 거절하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고 준혁이 나가는 패턴. 처음에는 그 거절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다 보면 마음에 걸리는 것도 무뎌집니다.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부탁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잠깐만 있어달라는 그 말이 그냥 외로운 노인의 투정처럼 들리셨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조금씩 노래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병원에 갈 때마다 그 나무들이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초록이었다가 어느 날 가니 노란빛이 돌기 시작했고 또 어느 날 가니 반은 주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나무들을 자주 보셨습니다. 침대에서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오래 보고 계셨습니다. 준혁이 들어가면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냐? 네, 아버지. 오늘 어떠세요? 그저 그렇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예전처럼 긴 이야기는 잘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말씀이 줄어드셨고 준혁도 딱히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과일 깎는 방법을 물어보거나 밥은 잘 드시냐고 묻거나 혈압이 어떻냐고 묻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이따 가라. 준혁은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였습니다. 저녁에 아이들 학원 픽업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오늘은 늦게 끝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애들 데리러 가야 해서요.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미안한 마음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오래 있을게요. 그때 같이 밥도 먹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예전과 조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눈을 마주쳤는데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다시 창문 쪽을 봤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런데 알아채고도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큰아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학원 몇 시에 끝나냐? 큰아이가 금방 답장을 보냈습니다. 9시요. 그러자 아내한테도 연락했습니다. 나 오늘 늦게 온대. 알았어. 짧은 대화였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타면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퇴근길 음악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아버지가 나왔는데 어릴 때 아버지였습니다. 까맣고 굵은 머리카락에 두꺼운 손을 가진 젊은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딘가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준혁이 따라가려 해도 따라가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빨리 걸어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고 불렀는데 아버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걸어갔습니다. 준혁은 꿈에서 깼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있다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밥을 먹고 출근했습니다. 꿈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습니다.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혁은 퇴근 후 병원에 잠깐 들렀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 있었고 병원 복도는 낮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면회객들이 빠져나간 시간이었고 간간히 간호사들이 오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링거 기계들이 내는 규칙적인 삐 소리가 복도까지 흘러나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주무시나 보다 하고 들어갔는데 준혁이 의자를 당겨 앉는 소리에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왔냐? 네. 밥은 먹었냐? 네, 먹었어요. 아버지는요? 조금 먹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이 천장에서 희미하게 빛났고 창문 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링거 기계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삐, 삐, 삐. 그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잘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창밖을 봤습니다. 창문에 준혁의 모습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오늘은 좀 이따 가라. 준혁은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내가 일찍 들어온다고 했었고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와 있었고 오늘 저녁에 선물을 살지 말지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말하려다가 준혁은 잠깐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창밖을 보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혼자 있으면 말이다 이것저것 생각이 많이 난다. 준혁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너희들 어릴 때 생각도 나고 내 엄마 생각도 나고 어머니는 준혁이 대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후로 오래 혼자 사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살면서 잘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너희 둘은 잘 컸어. 그거 하나는 내가 좀 잘한 것 같더라. 준혁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그 느낌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느낌이 들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잘 키워주셨잖아요. 아버지가 준혁을 봤습니다. 그 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움인지 그리움인지 아쉬움인지 정확히 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준혁은 1시간 있다 나왔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나 오늘 좀 늦어. 아버지한테 좀 있었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와. 집에 와서 아내가 차려놓은 밥을 먹으면서 준혁은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어머니 이야기를 하셨다고. 아내가 밥을 먹다가 잠깐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많이 외로우신가 봐. 그 말이 준혁의 가슴에 걸렸습니다. 외롭다. 그 말이. 그날 밤 준혁은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마음이 움직였다가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일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람 소리에 일어나고 샤워하고 아이들 깨우고 아침 먹고 출근하고 그 흐름 속에 들어가면 어젯밤 병실에서 느꼈던 그 뜨거운 느낌이 서서히 식어버립니다. 당장 오늘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 회의가 있고 보고서가 있고 전화가 있습니다. 아버지 병원 방문 횟수는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 1번이 됐고 1번이 2주에 1번이 됐습니다. 그러다 바쁜 시기가 오면 3주가 지나기도 했습니다. 전화는 드렸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아버지 잘 계세요? 잘 있다. 밥은 드세요? 먹는다. 다음 주에 갈게요. 그래. 그런 전화였습니다. 동생 준수도 가끔 연락을 했습니다. 형, 아버지 요즘 어때? 그럭저럭이야. 나도 다음 달에 1번 올라갈게. 그래. 그렇게 가을이 갔습니다. 11월이 됐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병원 복도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준혁이 오랜만에 병원에 갔을 때 아버지는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뺨이 훨씬 홀쭉해졌고 팔이 가늘어졌습니다. 눈도 예전보다 더 깊이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복도에서 준혁을 붙잡았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버님이 요즘 식사를 잘 못하세요. 억지로 드시게 하려 해도 잘 안 드시려 하세요. 왜요? 잘 모르겠어요. 몸이 안 좋으신 건지 아니면 입맛이 없으신 건지. 그리고 요즘 주무시는 시간도 많이 늘었어요.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준혁은 고맙다고 하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링거 기계 소리만 났습니다. 삐, 삐, 삐. 준혁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을 맞추는데 잠깐 걸렸습니다. 왔냐? 네. 아버지는 바로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준혁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준혁은 그 눈을 마주 봤습니다. 오랜만이다. 네, 죄송해요. 요즘 바빠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바쁘지. 그 2글자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탓이 아니었습니다. 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사는 게 그런 거 안다.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 뜻이 그 2글자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이불 위에서 손이 조금 들렸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아직 힘이 없었습니다. 옆에 좀 있어라. 그날 준혁은 2시간 있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졸다 깨다 하셨고 준혁은 그 옆에서 핸드폰을 보다가 창밖을 보다가 또 아버지 얼굴을 보다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은 저녁이 되면 더 조용해졌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형광등 빛은 낮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창문 밖에서 간간히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링거 기계는 계속 삐 소리를 냈습니다. 규칙적으로 쉬지 않고 아버지가 잠들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손을 봤습니다. 거칠고 마디가 두꺼운 손이었습니다. 평생 일한 손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공사판에서도 일하셨고 장사도 하셨고 나중에는 작은 가게를 하셨습니다. 그 손이 지금은 이불 위에 얹혀 조용히 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아버지는 잠든 채로 손가락을 살짝 움직였습니다. 자는 중에도 느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한 움직임인지 몰랐습니다. 준혁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병실을 나올 때 준혁은 간호사실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식사 상태가 어떤지 다시 물어봤습니다.
간호사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준혁은 꼼꼼히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잠깐 듣고 고개만 끄덕이고 나왔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집에 가면서 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준수야, 아버지 많이 안 좋아 보이더라. 너 이번 달에 올 수 있어? 형, 다음 주 주말에 올라갈게. 그래, 와. 그날 이후로 준혁은 병원을 더 자주 가려고 했습니다. 다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짐이 늘 지켜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회사가 바빠졌습니다. 연간 실적 마감이 있었고 내년 계획서를 써야 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휴직을 신청하는 바람에 그 사람 일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아내도 학원 연말 발표회 준비로 며칠째 늦게 들어왔습니다. 큰아이 수능 원서 접수 문제로 상담을 가야 했고 작은아이 학교에서 상담 요청이 왔습니다. 병원 방문은 다시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통화는 짧았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다음 주에 갈게요. 그래. 아버지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낮아져 있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알면서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2월이 됐습니다. 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혁이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준혁 보호자님이세요? 아버님이 오늘 오전부터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어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혁은 보고서 파일을 저장도 안 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외투를 집어들고 팀장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위급합니다. 지금 병원 가야 해요. 그리고 뛰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준수는 바로 받았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아버지 상태 안 좋대. 빨리 와. 알았어. 지금 바로 출발할게.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준혁은 계속 앞만 봤습니다.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뭔가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울 때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오시는 중이세요? 아버님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서두르세요. 준혁은 차에서 내려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것도 답답해서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3층을 뛰어 올라가면서 숨이 찼습니다. 복도를 뛰어가면서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병실 번호가 312호였습니다. 312, 312, 312. 머릿속으로 반복하면서 뛰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2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코와 입을 덮고 있었습니다. 마스크 안에서 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힘겨운 소리였습니다. 의사가 준혁을 봤습니다. 아드님이세요? 아버님이 오늘 오전에 갑자기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은 안정시키고 있는데 의식은 있으세요. 준혁이 아버지 옆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초점이 맞춰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준혁에게 닿았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고 그만한 기력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그 눈이 말했습니다. 왔구나. 준혁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여기 있어요. 아버지의 손이 꼼지락거렸습니다. 손가락들이 천천히 움직여 준혁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꽉 쥐지 못했습니다. 그냥 손가락이 준혁의 손등 위에 살짝 얹혔습니다. 준혁은 그 손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흘렀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에서 들리는 아버지의 숨소리만 있었습니다. 거칠고 불규칙했습니다. 링거 기계는 여전히 삐 소리를 냈습니다. 형광등이 천장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준혁은 아버지 손을 잡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눈이 준혁을 봤습니다. 계속 봤습니다. 여기 있을게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촉촉해졌습니다. 눈물이 나오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이 어떤 빛을 띄었습니다. 준혁은 그 눈을 봤습니다. 그 눈 안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 건강해야 한다. 그리고 보고 싶었다. 그냥 보고 싶었다. 내 얼굴이 그냥 옆에 있고 싶었다. 그것뿐이었다. 준혁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더 오래 있었어야 했는데.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이 말했습니다. 지금 와 있잖냐. 동생 준수는 3시간 후에 도착했습니다. 둘이 아버지 양쪽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왼쪽을 보다가 오른쪽을 보다가 그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다 왔구나. 그 눈이 말했습니다. 다 왔구나. 밤이 깊어갔습니다. 의사가 오후 늦게 왔다가 갔습니다. 간호사가 여러 번 들렀습니다. 두 형제는 교대로 잠깐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때 아버지의 숨소리가 더 불규칙해졌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준혁과 준수는 병실 한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의료진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기계 소리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조용해졌습니다. 의사가 두 형제를 봤습니다. 임종하셨습니다.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준수가 주저앉았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벗겨진 아버지의 얼굴을 봤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주름이 많이 진 얼굴이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입가가 아주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내려놓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제는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링거 기계도 이제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형광등만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치료를 더 잘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병실? 아니었습니다. 더 비싼 음식?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성공, 아들의 출세?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잠깐만 있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부탁이 준혁에게는 늘 부담이었습니다. 늘 미룰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나중에, 좀 있다가 그 말들로 계속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이 없었습니다. 나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어쩌면 그들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거창한 선물도 화려한 이벤트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장 쉽게 미룹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그것이 너무 작아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있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은 언제까지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서 준혁은 아버지 병실이 있던 층을 한 번 더 찾아갔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312호 앞에 섰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다른 환자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문 앞에 잠깐 섰다가 복도 창가로 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나무는 앙상했습니다. 가을에 아버지와 함께 봤던 그 노란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고 없었습니다. 까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들 위로 파란 하늘이 있었습니다. 추운 날이었는데 하늘은 맑았습니다. 준혁은 한참 그 하늘을 봤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등에 엎여서 어디를 가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 등이 넓었습니다. 그 등에 엎여서 바라보던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높고 넓었습니다. 아버지 목에서 나던 냄새가 났습니다. 땀 냄새였는데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그 등이 그리웠습니다. 이제는 없는 그 등이.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가 지나가다가 준혁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준혁도 닦지 않고 그냥 뒀습니다. 울어도 됐습니다. 지금은 울어도 됐습니다. 그 후로 준혁의 삶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회사를 다녔고 여전히 같은 집에 살았고 여전히 아이들이 있었고 대출이 있었습니다. 바쁜 것도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달랐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면 아이들이 방에서 나오지 않아도 문을 두드렸습니다. 밥 먹었냐? 오늘 어땠어? 짧은 대화였지만 하지 않던 대화였습니다. 아내에게도 더 자주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수고했어. 그 말이 뭐가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하지 않으면 안 하게 됩니다.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교회를 잘 가지 않았습니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그런데 아버지 49제를 마치고 나서 주일에 혼자 교회에 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설교 중간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옆 사람이 티슈를 건네줬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성경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말을 들으면서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말이 머릿속에서 아버지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같이 있어줄 수 있냐? 그 말이 겹쳤습니다. 목사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려한 무언가가 아니라 단순히 함께 있어주는 것이었다고. 그런데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오셔서 보셨지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초대였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는 초대. 마지막 순간에도 함께 걸어가자는 초대. 준혁은 그 말씀이 가슴 깊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씀을 살았구나. 잠깐만 있어달라는 그 말이 사실은 그 말씀과 같은 말이었구나. 일어나라 함께 가자.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탓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함께 걷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길을 혼자 걷지 않고 아들과 함께 걷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준혁은 늘 먼저 가버렸습니다. 다음에 나중에. 그리고 그 다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큰아이, 작은아이 둘 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혁은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오늘 같이 있고 싶어서. 아이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세 식구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이 광경을 보다가 차를 끓여왔습니다. 넷이 함께 앉았습니다. TV도 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왜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큰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작은아이가 준혁 어깨에 기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기댔습니다. 준혁은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아이 어깨의 무게를. 아이 체온을. 아이가 숨 쉬는 느낌을.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었구나. 아버지가 원했던 것이 이것이었구나. 이 느낌이었구나. 세상에는 미룰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보고서를 내일 써도 됩니다. 전화를 나중에 해도 됩니다. 청소를 다음 주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것은 미룰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까지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 배우자도, 우리 아이들도. 지금 이 순간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내일도 곁에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함께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말없이 옆에 앉아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밥 한 끼를 같이 먹는 것이 사랑입니다.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문자 하나 보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너무 쉽게 내일로 미룹니다. 준혁은 요즘도 가끔 병원 앞을 지나칩니다. 그 병원 앞을 지날 때마다 차 안에서 잠깐 멈추게 됩니다. 멈추지 않아도 되는데 마음이 멈춥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저 지금 여기 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여기 있어요. 그 생각을 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죄책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죄책감 아래에 뭔가 따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준혁은 잘 압니다. 아버지가 보내는 것이라는 것을. 괜찮다. 잘 살아라. 그것이 전부다. 여러분도 혹시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게 들리셨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래 연락 못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오늘 연락해 보시겠습니까?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아니면 그냥 찾아가는 것. 잠깐만 있어줄 수 있냐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가주시겠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발을 움직이는 초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그것을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그 선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이 이야기가 내 마음에 무언가를 남겼다 라는 표시입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를 만든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삶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댓글에 그 사람 이름을 적어주시겠습니까? 이름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자녀라고 써주셔도 됩니다.
그 이름들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작은 발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